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당내 비주류들도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지만 불만은 여전합니다. 한편 여의도 정치권에 내년 총선 바람 일찍이 불어왔습니다.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과 청와대 참모 차출설까지 각종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송승호 공국대 교수, 이영호 원광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문재인 대표 재심 투표 철회했습니다. 지난 9일 날 재심 이야기를 했었죠. 한 12일 만인가요? 됐는데 본인도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을까요? 재심 투표가 비장의 카드였는데 밀어붙이지 않고 일단 뭐 양보를 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결과에 대해서는. 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은 재신임 안을 이제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외에는 특별한 이제 본인이 던질 승부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금 재신임까지 오게 된 과정을 보면은 예. 출발점은 4.19 재보궐선거예요. 맞습니다. 4.19 재보궐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 세력에 등을 돌렸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의 뿌리가 호남 정서인데 예.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호남 정서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이제 그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거였어요. 예. 근데 문재인 대표는 이걸 어떻게 돌파했냐면 물러나진 않겠다. 대신에 혁신하겠다. 예. 그래서 혁신안을 들고 나왔고 그다음에 혁신안에 이어서 혁신안과 본인의 예. 재신임 투표를 연계했어요. 이제 이게.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그 보면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재신임 카드를 들고 어떻게 보면 당내에 각종 자범을 일단은 정리하는 데 성공했는 것 같이는 보여요. 예. 그러나 예.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죠. 호남 민심입니다. 예, 호남 민심. 예. 문재인 예. 대표의 그 혁신안이라든지 재신임안이 그야말로 힘을 받으려면은 예. 앞으로 당내 분란이 깔끔히 정리가 되려면 예.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를 지지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혁신과 재신임 과정에서 예. 호남 민심을 아직까지 문재인 대표가 확실히 그 장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표가 이 당을 완전 장악했다 이렇게 보기 힘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분파 또는 이제 당의 어떤 그 쪼개지는 부분은 예. 지금부터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수님, 혁신안을 두고 좀 한참 갈등을 했고요. 이제 재심 투표를 두고 주류 비주 측이 그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겉모습, 그러니까 외과적으로 어떤 수술이 좀 이루어진 모습인데 안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송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재신임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봉합이 됐는데 예.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 나온 건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혁신안이 통과됐지만 혁신안 자체가 혼합의 민심을 다시 되돌려올 만큼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어떤 갈등이 시작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호남 민심은 역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주류와 비주류 간에 이제 계속 싸움을 시작해서 이번에 이제 뭐 중진들이 나서서 중지를 해서 재심하는 걸로 가름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이 역시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다. 새로운 국민의 어떤 시작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역시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재심 이번에 뭐 논의할 때도 여전히 비주류는 이제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국은 그 문재인 대표가 되고 나서 나름대로 뭐 주도권을 갖고 지금 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 해법이 되게 어렵고 갈등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빨리 이제 후유증을 수습을 해야 되고 총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 그러니까 밖을 보면 지금 이제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정배 의원 신당 나왔고 박준영 전남지사 신민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박주선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할 예정인데 자, 대한정당을 과연 모색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예전부터 탈당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문제는 이전에 있었던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사람들과 또 비주류 측과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체 어떤 독자적인 세력 확보할 것인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1시 반에 그 박주선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요. 탈당 기자회견. 이 부분을 그냥 기존의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어떤 신당 창당 선언 이 문제하고는 기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박주선 의원은 현역 의원 중에 호남 출신 현역 의원 중에 첫 탈당자예요. 첫 탈당이죠. 그리고 광주 출신의 3선 의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른바 그 민정수석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광주 호남에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박준현 전남지사가 창당 선언하는 거하고 박주선 의원이 오늘 탈당해서 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자, 박주선 의원이 감이 뛰어난 정치인인데 왜 본인이 탈당까지 감행을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호남 민심이 친노를 지지 안 한다는 확고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선 건가요? 그렇죠. 그 판단에 무슨 본인 탈당을 못 하죠. 예. 그리고 어차피 박주선 의원이 당을 만든다는 것은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한 당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이 이제 오늘 그 탈당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수님, 재신임을 받은 직후에 지금 오늘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박주선 의원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 오래전에 탈당하는 게 맞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교문위원장,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은 좀 시기가 늦어진 측면이 있고 우리 뭐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박주선 의원께 쌓아는 거 보면 발언 보면 사실은 아마 그 발언만 갖고도 공천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고된 뭐 탈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박주선 의원에 가는 길, 그리고 이제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어떤 창당, 그리고 천정배 의원의 창당, 그외 뭐 김민석 의원의 정당에 이제 뭐 있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인데 저는 호남의 민심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등을 돌렸고 자칫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호남의 민심을 내년 총선에서는 오히려 호남의 민심이 새정치연합을 한번 혼을 내주자라고 하는 민심으로 정말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갈래로 시작되는 이런 자잘한 정당들이 저는 하나의 텐트로, 빅 텐트로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다고 봐야 되죠. 현역 의원의 연쇄 탈당이 이어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문재인 대표 이번에 어떤 어려운 난국을 해결했는데 뭐 이게 반영이 됐는지 일단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 그걸 보면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자,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입니다. 이게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이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자, 보면 여당이고 야당입니다. 김무성 대표 25.4% 1위고요. 야당은 문재인 대표가 18.4%로 2위입니다. 자, 박원순 2위, 박원순 시장과의 격차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자,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번에 좀 잘 해결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저런 조사를 한다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권에서 야당 대표를 맡고 있지만은 어쨌든 야당권에서 가장 언론에 노출 빈도가 가장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야당 대표예요. 제1야당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지지율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승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이 여론조사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계속 전체 후보를 놓고 볼 때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계속 뒤졌어요. 맞습니다. 3위를 했는데 이번에 아주 이제 오랜만에 이제 1위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박원순 시장은 아직까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한개 물러나 있는 거고 문재인 대표가 당을 어떻게 수습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1등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만약에 저 1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박주선 의원 탈당을 하고 앞으로 계속 연쇄 탈당이 이런다면 문재인 대표 지도력이 이제 흔들린다고 보면은 저 지지율이 앞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앞서 이 교수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호남 민심이 어떻게 반영될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심판까지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들고 나와서 이제 승부수를 나름대로 던진 것. 그게 이제 호남의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결집하게 하는. 사실 호남도 예전에 이제 친노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처럼 좀 결집을 했다. 그런 효과를 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이제 호남의 많은 민심들이 이제 비주류 쪽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여러 개 해오는 걸 보니까 비주류도 정말 시원치 않구나. 정말로 지리멸렬하고 나름대로 단합이 안 되고 어떨 때는 명분 없는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망한 측면이 있어서 그게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좀 올라가는 측면, 결집하는 측면과 비주류의 이제 실망한 측면이 겹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원순 아무래도 서울시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그런 반사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무슨 이제 아들 뭐 병역 이것이 조금 논란이 됐고 또 1위로 치고 올라갔던 게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이제 심야 기자회견인데 이게 이제 약발이 좀 떨어졌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번에 각을 세우면서 약간 지지도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왕 나왔으니까 뭐 새누리당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송 교수님, 그 김무성 대표가 25.4%인데요. 일단 1위는 뭐 계속해서 견고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조용히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반격의 카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듣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김무성 대표는 평상시 스타일이나 또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설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어쨌든 호흡을 충분히 맞추는 여당 대표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제 본인이 어떤 승부수를 준비한다면 지금은 승부수를 띄울 필요가 없는 정국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론조사에도 1위를 달리고 있고 전국 지지율도 놓고 보면은 여야 합친 대선 후보 지지율 놓고 보면 김무성 대표는 4위 그 마약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 이제는 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여론조사에는 2%포인트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크게 국민들에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본인에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승부수를 띄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저희들이 궁금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계속 상승세 아니었습니까? 외교, 국방, 안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약간 지난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 이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거의 뭐 조금 떨어졌는데 사실 이제 표본 오차 범위 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건 어떤 그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L자 곡선 그대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봐야지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저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계속 유지. 사실 대통령이 집권 3년째 50% 유지한다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해서는 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실 가능성이 유엔 연설도 있고요. 높다.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계속 굵직굵직한 외교 현안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문제는 이제 추석을 맞으면서 국내 경제 문제예요. 국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조금은 요동칠 수는 있는데 당분간은 뭐 L자 곡선 수평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네요. 그래요. 교수님. 지금 뭐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유지한 건데.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메르스 사태 있고 났을 때는 그 당시에 뭐 30% 뭐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굉장히 나빴는데 결국은 저 지지도가 회복된 것은 남북 문제 그 지뢰도발 이후에 남북 관계를 잘 타결하고 또 중국에 가서 뭐 극진한 예우를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소위 동북아 질서에서 나름대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평가를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르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유지한 게 신기하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1.4%포인트가 떨어진 거고요. 그러나 그런 정도는 뭐 거의 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서 유지가 더 이제 그 커브가 밑으로 할 것이라는 여부인데 결국은 이 저 청년 일자리 문제나 경제 문제를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이냐는 문제에 이제 귀결될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는 지난번 이제 노사정 뭐 타결을 이뤄내고 그리고 노동개혁하고 나서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 나름 올인하는 이런 모습이 그런대로 여론을 여전히 지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지난번에 뭐 친박 그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김무성 대표 흔들게 나서고 이런 권력에 마치 다툼을 하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여권이 내분을 일으키는 권력 투쟁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떤 국정 계획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정심도 노사정 대표들과 사인과 정심 오찬을 하기로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그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과연 청와대나 또 여권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출마를 할 것인가 여러 이제 함합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나갈 것인가, 또 누가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항상 이제 총선이 이제 있게 되면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앞에 정부 때도 다 그랬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내보낼 거냐 이게 사실 관심사죠. 특히 이번에 더 청와대 이제 차출설에 관심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 가셨을 때 대구 의원들을 한 명도 초청을 안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 의원들을 다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차출설이 이제 더 여론의 관심을 받는 건데 일단은 거론되고 있는 분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대구에서 대학을 나온 분들, 대구에 연구가 있는 분들이 이제 청와대에 있는 분들 중에 거론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안종범 경제수석이에요. 안종범 경제수석은 지금 대구에서는 보니까
그 유승민 의원 지역구 대구 동구 어디죠? 예. 거기에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 대구에서. 어쨌든 그 안종범 경제수석의 그 차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일 관심이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신동철 정무비서관도 이제 대구에 연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기획 비서관인 그 천영식 비서관 또 이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영원한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안봉건 국정홍보비서관 이렇게 이제 네 분이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가 관심이. 그런데 문제는 이 네 분들을 그래 차출을 한다면 누가 차출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공천은 누가 줄 거냐. 이분들 지역구 활동 안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당내 경선에서 어쨌든 살아 돌아와야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뭐 계속 그 보필을 하거나 할 텐데.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분들을 차출할 수 있는 상인이 아니냐는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겠죠. 교수님. 차출설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총재 제도가 있으면 사실은 대적 총재가 데려다가 아예 전략 공천을 주는 형태가 차출설인데 제가 보기에는 차출설이 아니라 차출 다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출마하고 싶은 사람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임기 중반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임기 5년인데 저 하반기 넘어가면 내임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본인의 어떤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대부분 비서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일 출구 전략이 제일 좋은 게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뜻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좀 뭐 관리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겠죠. 또 한 번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다 그러면 거의 사실 본인이 그렇게 좋은 구실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참 차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실제로 어떤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로 되느냐 안 되느냐 본인의 어떤 자생력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분들이 만일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 던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는 7월 정도에 비서진들한테 조사를 시켜서 7월까지 정리를 해라 이렇게 시한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9월 하순 지금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청와대에 있으면서 지금 뭐 눈치 보면 그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는 아마 내려가서도 쉽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여러 가지 제겠지만 지금 이제 청와대 여의도로 입성하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선거구 획정 문제 마지막으로 잠깐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자, 244개에서 249개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일단 그 정도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반발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이거 획정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3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획정안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10월 13일이죠. 국회에서는 11월 13일까지 이제 어쨌든 그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안은 그 선거구 획정위의 안은 일단 300명 이내에서 한다. 그건 정해져 그 있죠. 한도 내에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을 하냐 아직 안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건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보면은 수도권은 한 7개 내지 9개 정도 곳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영남, 호남을 합치면 한 5개 내지 6개가 더 줄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지금 지역구, 농어촌 지역구에 이제 의원들이 반발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의원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는 불가피한 상황 같아요. 그래요?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은 또 있죠. 알겠습니다. 자,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지역의 농어촌 지역구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과연 이 농어촌 지역을 축소시켜 가면서 비례대표를 그걸 보호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를 좀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는 지금 그대로 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비례대표 여러 가지 행태나 그동안 비례대표를 어떤 사람을 시켰습니까? 19대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사실은 친노 운동권 좌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례대표로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반면에 이 농어촌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통의 역할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많이 이대로 하면은 적어도 6개 시군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국회의원이 나오는 적이 있어요. 거기에 농촌에 그러면 억울한 일이 생기고 무슨 민원이 있거나 이러면 국회의원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서울 수도권은 인구로 따지면 그렇지만 사실은 그 자기 국회의원 얼굴도 몰라요. 몰라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뭐 피폐제가 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생각해서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을 배려해야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승호 교수 그리고 이용호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